칠흑 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부엌의 냉기는 홑겹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서씨 부인의 뼛속까지 시르게 파고들었는데 그녀는 지금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털썩 주저앉고야 말았다. 분명 텅 비어 있어야 할 쌀독이었다. 어젯밤 굶주림에 지쳐 잠투정조차 하지 못하고 쓰러지듯 잠든 두 아이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바닥에 남은 쌀겨마저 박박 긁어 물에 불려 죽을 쑤었기에 그 독은 거미줄조차 칠 수 없을 만큼 말끔히 비어 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이함을 넘어 공포스러울 지경이었으니 붓두막 옆에 덩그러니 놓인 옹기 항아리 안에는 갓 찌어낸 듯한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이 그득하게 차올라 어스름한 새벽빛을 받아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서씨는 이것이 헛것인가 싶어 거칠어진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쌀독은 여전히 넘실거리는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그 자리에 묵직하게 버티고 있었다. 혹여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도깨비에 홀린 것일까 하는 두려움에 서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독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손끝에 닿는 서늘하고도 매끄러운 쌀알의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이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고 심장은 방망이질하듯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부엌문 틈새로 누가 엿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폈으나 밖은 여전히 죽음과도 같은 고요만이 감돌 뿐이었다. 손안에 한 줌 가득 쥐어진 쌀알들은 묵직한 무게감으로 실제하고 있었고 서씨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이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이 쌀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죽어가는 목숨을 살릴 생명줄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녀의 가슴은 환희와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 마을은 지옥의 한가운데와 다름없었으니 하늘은 무심하게도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아 대지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사람들의 인심 또한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껍질은 이미 사람들이 모두 벗겨먹어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산짐승조차 먹을 것이 없어 마을로 내려오지 않는 처참한 기근이 조선팔도를 덮친 해였다. 서신의 사정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삭바느질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던 그녀에게 이번 흉년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곡간은 빈지 오래였고 장독대에는 된장 한 숟가락 남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배만 불룩하게 튀어나온 채 눈만 휑하니 뜨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마른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날도 서씨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칠뿌리라도 캐려 했으나 허기진 몸을 이끌고 나선 대문 앞에서 기이한 인연과 마주치게 되었다. 누더기 승복을 걸친 노승 한 명이 지팡이조차 제대로 짚지 못한 채 그녀의 집 살인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노승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는데 발은 부르터 피고름이 엉겨붙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회색빛이 감돌았으며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위태롭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서씨는 순간 망설였는데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돕는단 말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뇌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당장 저녁에 아이들에게 먹일 풀죽 한 그릇도 없는 마당에 쓰러진 객승을 거둔다는 것은 자신과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짓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노승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치려 발걸음을 떼었으나 노승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 한 모금만 하며 내뱉는 신음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서 씨는 결국 모질게 돌아서지 못하고 노승을 부축하여 마루에 앉혔는데 노승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며칠을 굶었는지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노승의 입에 흘려 넣었고 정신을 조금 차린 노승이 합장하며 고개를 숙이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쌀독 바닥을 긁어 모아두었던 아이들을 위해 아껴둔 마지막 쌀 한 줌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 쌀이면 아이들이 이틀은 더 버틸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한다면 평생 가슴에 며칠한이 될 것 같았고 또한 죽은 남편이 늘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던 생전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 씨는 눈을 질끈 감고 그 마지막 쌀을 솥에 앉혀 묽은 미음을 끓여내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귀한 것이었다. 미음 그릇을 받아든 노승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는데 그는 허겁지겁 먹으려 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린 뒤 천천히 한 숟가락씩 미음을 넘겼다. 한 그릇을 다 비운 노승의 얼굴에는 그제야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 씨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보살님, 이 흉한 시절에 자신의 살을 깎아 남을 살리시니 그 공덕이 어찌 하늘에 닿지 않겠습니까? 소승은 가진 것이 없어 드릴 것이 없으나 보살님의 그 귀한 마음만은 부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승은 보찜에서 낡은 나무 바가지 하나를 꺼내 서 씨에게 건네주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지니고 다니던 탁발 그릇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으나 보살님의 댁에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서 씨는 그저 멍하니 바가지를 받아 들었고 노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는데 그 뒷모습이 어쩐지 기이할 정도로 가벼워 보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서 씨 부인은 쌀이 가득 찬 도간에 노승이 주고 간 그 낡은 나무 바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제 저녁 쌀독을 비우고 난 뒤 무심결에 그 바가지를 도간에 넣어두었던 기억이 그제야 떠올랐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바가지를 들어 올려 쌀을 한 가득 퍼보았는데 바가지에서 쌀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청가하게 부엌을 울렸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으니 바가지로 쌀을 퍼낸 자리가 순식간에 다시 솟아오르며 메워지는 것이 아닌가. 서 씨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고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쌀을 퍼내보았지만 도간의 쌀은 조금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마치 샘물처럼 계속해서 차올랐다. 이것은 분명 노승이 부린 도술이거나 하늘이 내린 기적임이 틀림없었다. 서 씨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솥에 쌀을 앉히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려 혹여나 담 너머로 새 나갈까 조마조마했다. 밥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하고 달콤한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문틈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난 몇 달간 이 마을에서 맡아보지 못한 사람을 홀리는 마법과도 같은 향기였다. 서 씨는 급히 부엌 문을 걸어 잠그고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가 너무 많이 피어오르지 않도록 아궁이의 불을 조절하며 행여나 냄새를 맡고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문 밖을 경계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에게 쌀이 가득한 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와 아이들은 쌀독을 지키기는커녕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기적 같은 행운이 축복인 동시에 무시무시한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얼마 후 뜸이 잘 든
하얀 쌀밥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가자 퀭한 눈으로 누워있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 코를 킁킁거리며 달려들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밥이에요. 진짜 쌀밥이에요. 큰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고 서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다. 아이들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밥을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자 서씨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잠시 눈 녹듯 사라지고 안도감과 기쁨이 차올랐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부른 배를 두드리며 다시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들자 서씨는 다시 부엌으로 나와 쌀독 앞에 섰다.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쌀독은 어둠 속에서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 쌀독을 어떻게 감추고 지켜야 할지 그리고 이 넘치는 쌀을 혼자만 차지해도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은 다시금 굶주림의 고통 속에 깨어났고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마당에 나섰는데 담장 너머로 비쩍 마른 이웃집 안악이 힘없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안악은 서신의 집 쪽을 힐끔 쳐다보며 코를 킁킁거렸는데 아마도 새벽에 풍겼던 밤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다. 서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신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났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던 마을의 지주 최참봉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참봉은 자신의 곳간에 쌀을 쌓아두고도 흉년을 핑계로 소작인들을 쥐어짜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서씨가 밥을 지어 먹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번득이며 수염을 매만졌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년이 어디서 쌀이 나서 밥을 해먹는단 말이냐 필시 훔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노다지라도 발견한 것이 틀림없다. 최참봉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아 서씨의 집을 감시하라 명했고 서씨의 집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들이 독사처럼 도사리기 시작했다. 서씨는 자신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쌀독은 주인의 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기적을 묵묵히 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서씨의 앞에는 기아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탐욕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과연 그녀는 이 신비한 쌀독과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날이 밝아오고 아침 햇살이 부엌의 빗살문의 문틈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쌀독의 어깨를 비추었을 때 서씨 부인은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전율에 몸을 떨었다. 밤새 퍼내어 밥을 짓고 주먹밥을 뭉쳐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간의 쌀은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 찰랑찰랑하게 차올라 조금의 줄어듦도 보이지 않고 있었으니 이는 실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요 천지신명이 감동할 기적이었다. 서씨는 쌀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거친 손으로 차가운 독의 표면을 어루만지며 이것이 과연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면서도 당장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의 참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담장 너머 옆집의 김씨 댁에서는 젖이 나오지 않는 어미의 품에서 갓난아기가 힘없이 칭걸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건너편 박노인은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 혹여 굶어 죽은 시체가 되어 방 안에 누워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서씨는 꽉 채워진 쌀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내 자식들 배부른 것만으로 족하다 여기고 문을 걸어 잠근다면 내 주거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고 또 그 노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결국
서씨 부인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치맛끈을 질끈 동여매었으니 하늘이 이 신묘한 쌀독을 자신에게 내린 뜻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를 기다렸다가 쌀을 한가득 퍼서 배보자기에 싸고 또 싸서 품속 깊이 감추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야심한 시각. 서씨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살인문을 나섰고 가장 먼저 옆집 김씨네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의 방문 앞에는 휑한 바람만 맴돌고 있었는데 서씨가 낮은 목소리로 김씨댁 계시오 하고 부르자 방 안에서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어. 뼈만 남은 어미가 핏기 없는 아이를 안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서씨가 내미는 하얀 쌀 보따리를 보고는 헛것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다. 서씨는 묻지 말고 어서 밥을 지어 아이를 먹이게. 내 이것을 어디서 났는지 소문내지 말고 그저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고 받게나 하고 당부하며 황급히 몸을 돌려 나왔다. 그날 밤부터 서씨의 은밀한 행보는 매일 밤 이어졌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집들을 골라 몰래 쌀을 놓아두고 사라지는 밤의 그림자가 되었다. 어느 날은 독거노인의 부엌에 또 어느 날은 부모 잃은 남매의 마루 위에 쌀자루가 놓여 있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그 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서씨는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쌀독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 윤기나는 쌀을 토해내는 듯했고 서씨의 쌀독 덕분에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생기가 아주 조금씩이나마 감돌기 시작했다. 죽어가던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에 나와 앉게 되었고 저지 말라 울던 김씨네 아기도 다시금 힘차게 울어 젖히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니 서씨는 쌀독을 닦으며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허공에 대고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던가. 굶주림에 지쳐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눈초리가 번득이는 흉년의 마을에서 이 기이한 풍요로움은 오래 숨겨질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수음에는 누군가 몰래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으나 점차 그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호기심을 넘어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보게, 어젯밤에 서씨네 집 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 과부댁에 무슨 쌀이 그리 많아서 밤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쌀을 나른단 말인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개중에는 서씨가 묘한 짓을 하여 쌀을 얻었다거나 도적대와 내통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만들어내는 이들도 있었다. 서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 다르게 끈적하고 날카로워졌음을 느꼈으나 당장 굶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거미랴 밤마다 이어지는 나눔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대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아이들에게도 입조심을 시켰으나 집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한편 마을 건너편 기와집에 사는 최참봉은 이 모든 상황을 뱀 같은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으니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소작주며 고리대금업으로 배를 불려온 탐욕의 화신이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와중에도 그의 곳간에는 묵은 쌀과 비단이 가득 쌓여 있었고 몇 끼니 기름진 고기 반찬을 올려대어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거리다 못해 흐를 지경이었다. 최참봉은 자신의 마당에 앉아 긴 곰방대를 물고 하인 덕칠이를 불러 호통을 쳤다. 이놈아, 마을에 쌀이 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내 소장료도 못 내겠다고 들어눕던 놈들이 어디서 쌀이 나서 밥을 해먹는단 말이냐? 덕칠이는 조아리며 마님,
그게 참으로 기묘하옵니다. 소인들이 알아보니 서씨 과부댁에서 밤마다 쌀이 나온다 하옵니다. 그 집은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인데 며칠 전부터 밥 짓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파다옵니다. 하고 고해 바쳤다. 최참봉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는 곰방대를 재터리에 탁탁 털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서씨라 그 얌전한 과부년이 쌀을 숨겨두고 있었다. 필시 남편이 죽기 전에 묻어둔 은병 은화이라도 캤거나 아니면 훔친 작물임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흉년에 쌀을 퍼다 줄 리가 있겠느냐. 최참봉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쌀이 자신의 것이라는 억지 논리가 성립되고 있었고 그는 이 기회에 서씨의 약점을 잡아 재산을 몰수하고 그녀를 자신의 첩실로 삼을까 하는 음흉한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 그는 덕칠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으니 지금 당장 서씨네 집 담벼락 밑에 숨어서 그년이 무엇을 하는지 쌀을 어디서 꺼내는지 낱낱이 감시하거라. 만약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내게 알리고 쌀독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덕칠은 주인인 명을 받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서씨 부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재우고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 뚜껑을 열었는데 달빛에 비친 하얀 쌀알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프게 빛나 보였다. 그녀는 쌀을 바가지로 퍼서 작은 자루에 담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쌀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내 힘 닿는 데까지는 나누어야지. 저 아랫마을 최씨네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그녀가 쌀을 담는데 열중하고 있을 때 부엌문 창호지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그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 문틈으로 부엌 안을 훔쳐보던 덕칠은 쌀독에서 쌀을 퍼내는 서씨의 모습과 퍼낸 자리가 다시 차오르는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하고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저게 도대체 무슨 조아람 화수분이라도 된단 말인가. 덕칠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는 이 엄청난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 엉금엉금 기어 뒷걸음질 쳤다. 서씨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문 밖에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무서운 법이라.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심장이 옥죄어오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고 서씨는 급히 쌀독 뚜껑을 덮고 부직갱이로 아궁이를 휘저어 불씨를 죽였다. 누가 본 것은 아닐까 만약 최참봉 귀에라도 들어간다면. 그녀는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다. 최참봉이 어떤 위인인지 마을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기에 그가 이 쌀독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 들 것이 불보듯 뻔했다. 서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으나 잠은 오지 않고 밖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서신의 초가집을 향해 몰려오는 듯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최참봉의 사랑방에서는 덕칠의 보고를 들은 최참봉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으하하하, 뭐라, 퍼내도 줄지 않는 쌀독이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천하의 보물이 아니더냐. 최참봉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건 분명 요물단지거나 도깨비 감투 같은 보물일 게다. 그런 귀한 물건이 천한 과부 연의 부엌에 처박혀 있다니 이는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아. 그 쌀독은 마땅히 이 마을의 어른인 내 집에 있어야 한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쌀독이 가진 신성한 의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그 독을 차지하여
자신의 곳간을 영원히 채우고 더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릴 생각뿐이었다. 최참봉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었으나 명분이 필요했기에 강요한 꾀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장부를 뒤적이며 서 씨의 죽은 남편이 10년 전에 빌렸었던 이미 다 갚았을지도 모르는 낡은 차용증 하나를 찾아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편 서 씨는 아침부터 까치가 요란하게 지저대는 소리에 불안한 마음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최참봉 댁에서 나왔다. 서 씨는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으니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고 덕치를 앞세운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뒤로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오는 최참봉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거만한 눈빛으로 서 씨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내 인연, 내 남편이 내게 빚진 돈이 얼만지 알고나 있느냐. 빚은 갚지 않고 어디서 쌀을 훔쳐다가 호의호식한다지. 당장 그 쌀독을 내놓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경을 치게 할 테다. 서 씨는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파들파들 떨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쌀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탐욕의 검은 그림자는 서 씨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최참봉의 서슬 퍼런 호통소리는 마른 하늘에 떨어지는 날벼락과도 같았으니 평화롭던 초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여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메아리쳤다. 서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두 아이를 치마폭에 감싸 안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사나운 늑대 무리 앞에 놓인 가녀린 사슴과 다를 바가 없었다. 최참봉은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마당을 휘저으며 10년 전 죽은 남편이 약값으로 빌렸었던 돈 단량이 이제 이자를 쳐서 이제는 집 한 채 값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내 남편이 저승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그 빚까지 사라지는 줄 알았더냐. 내 그동안 내 사정이 딱하여 봐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고 몰래 쌀을 쌓아두고 호의호식을 해 당장 그 쌀독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년을 관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하고 아이들은 종으로 팔아버릴 테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비수와 같아 서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 씨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눈물을 머금고 호소했으니 나리,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빚은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 한 마리를 팔아 분명히 갚았습니다. 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한이오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입니다. 어찌 과부와 고아를 상대로 이리 가혹하게 구십니까? 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하였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최참봉의 귀에 그런 말이 들어올 리 만무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서 씨를 거칠게 밀치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안 돼요. 그것만은 제발. 서 씨가 비명을 지르며 하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건장한 사내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어미를 보며 아이들은 엄마처라고 울부짖으며 달려들었고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담장 너머의 이웃들은 주먹을 꽉 쥐고 분통을 터뜨렸으나 서슬 퍼런 최 참봉의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부엌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어둠침침한 부엌 안쪽에서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던 쌀독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아니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덕칠이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쌀독을 가리키며 마님 여기 있습니다.
소인이 말한 그 요물단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최찬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엌으로 달려가 도간을 들여다보았는데 과연 그 안에는 뽀얀 쌀이 가득 차 있어 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자신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쌀보다도 귀해 보였다. 그는 탐욕에 찬 손으로 쌀을 한 줌 쥐어보았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쌀알들의 감촉에 전율하며 괴기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으하하하, 신봤다, 신봤어 이 흉년에 이런 쌀이 가득하다니. 이것은 하늘이 나최 아무개를 위해 예비해둔 보물이 틀림없다. 그는 마치 쌀독이 벌써 자기 것이라도 된 양독을 쓰다듬으며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최찬봉은 교활한 자였기에 당장 쌀독을 들고 나가기보다는 뒤탈이 없도록 확실한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떨고 있는 서씨에게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 아닌 협박을 던졌다. 이보게 서씨, 내 마음이 약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순순히 저 쌀독을 내게 빚갚음으로 넘긴다면 내 너희 모자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관에 고발하는 일도 없던 것으로 해주마. 허나 만약 거절한다면 당장 포졸들을 불러 내년을 오게 가두고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선택은 내 몫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씨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통첩이나 다름없었다. 최찬봉은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수레를 끌고 와 쌀독을 가져가겠다 엄포를 놓고 하인들을 시켜 집 주위를 포위하게 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최찬봉. 일당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부서진 살인문과 멍든 가슴뿐이었다. 서씨 부인은 찢어진 저고리를 여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지쳐서 어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에는 쌀독만이 홀로 덩그러니 놓여 여전히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서씨는 그 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복이 박하여 귀한 것을 얻고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쌀독이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 식구는 물론이요. 저 건너 김씨네도 박노인도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녀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쌀독을 빼앗긴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었던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조상님과 노수님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다. 어찌하여 악한 자는 더욱 배부르고 선하게 살려는 자는 이토록 핍박받아야만 합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서씨의 고민은 깊어만 갔는데 문득 그녀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독은 최찬봉의 욕심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가 가져가면 마을 사람들은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서씨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어차피 뺏길 것이라면 그 전에 이 독이 가진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모두 퍼내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이 신비한 쌀독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자신에게 쌀독을 선물해준 노수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 생각한 것이다. 서씨는 즉시 몸을 일으켜 커다란 함지박과 자루들을 모두 꺼내왔다. 감시하는 하인들이 대문 밖에서 꾸벅꾸벅 조는 틈을 타 그녀는 소리 없이 쌀을 퍼내기 시작했다. 퍼내고 또 퍼내도 독은 다시 차올랐고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다. 서씨는 갓 지은 밥과 생쌀을 가득 담은 보따리를 만들어 담장 개구멍을 통해 아이들을 시켜 옆집 김씨에게 뒷집 박노인에게 전달하게 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걸로 며칠이라도 버티시게 전해라.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미의 비장한 표정에 눌려 밤새도록 쌀을 날랐다. 마을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이 마지막 나눔은 눈물 겨운 것이었다.
쌀을 받아든 이웃들은 서 씨가 처한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 쌀을 받아들고 소리 없는 통곡을 했다. 서 씨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으나 도간에서 솟아나는 쌀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마치 쌀독이 어서 퍼내어라. 어서 나누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임이다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최참봉이 가져가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쌀을 퍼냈고 좁은 부엌은 어느새 퍼낸 쌀로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다. 새벽달기 울기 전 서 씨는 마지막으로 쌀독을 깨끗이 닦으며 독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미물인 독조차도 제 몸을 비워 남을 살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어찌 짐승만도 못한 욕심을 부리는가. 그녀는 독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독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뜨거운 온기를 남겨주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독의 기적은 단순히 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눔이라는 씨앗을 심어준 것임을. 비록 내일 독은 빼앗길지라도 오늘 밤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마음만은 최참봉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 씨의 얼굴에는 체념을 넘어선 초연함과 성자, 형제와도 같은 숭고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마침내 야속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밖에서 요란한 수레바퀴 소리와 함께 최참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개 있느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어서 문을 열어라. 대문이 활짝 열리고 최참봉이 수십 명의 왈패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는 마당에 쌓여있는 지난밤 서 씨가 미처 나누지 못한 쌀자루들을 보고 놀란 눈치였으나 이내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오호라, 밤새 쌀을 이만큼이나 퍼놓았단 말이냐. 참으로 기특하구나. 저것들도 모두 수레에 실어라.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한 뒤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쌀독 앞에 섰다. 서 씨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고 그녀의 눈은 건조했으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최참봉은 쌀독을 마치 연인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제부터 너는 이 최참봉의 것이다. 내 너를 통해 조선팔도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이니라. 하고 중얼거렸다. 하인들이 쌀독을 들어 올려 수레에 싣는 동안 서 씨 부인과 아이들은 마루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쌀독이 서 씨의 집 문지방을 넘는 순간 서 씨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으나 동시에 기이한 예감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불길함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 시비귀정의 징조와도 같은 서늘한 느낌이었다. 최참봉은 수레에 실린 쌀독을 보며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마을 길을 행진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과연 탐욕으로 가득 찬 최참봉의 손에 들어간 쌀독이 여전히 그 신비한 기적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것인가? 모든 이의 시선이 멀어지는 수레의 뒷모습에 꽂힌 채 운명의 수레바퀴는 파국을 향해 구르고 있었다. 최참봉의 99칸 기와집 앞마당은 마치 나라에 경사라도 난 듯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찼는데 이는 그가 쌀독을 차지한 기념으로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거한 잔치를 벌이려 했기 때문이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나 그것은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기 위함이 아니오. 오로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서 씨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만천에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마당 한가운데는 비단 보료가 깔렸고 그 상석에 서 씨의 집 부엌에서 강제로 옮겨온 옹기 항아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투박하고 낡은 모양새가 화려한 비단과 어우러지지 않아 묘한 이질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최찬봉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비단옷을 걸치고 대청마루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끌려온 서씨 부인과 마을 사람들을 마당 한 구석에 무릎 꿇려 놓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자, 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늘이 유덕한 나 최아무개에게 내린 복이니라. 그동안 저 천한 과부가 이 보물을 숨기고 있었으니 이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와 다를 바가 없었지.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왔으니 내 이 독에서 나오는 쌀로 곡간을 채우고 또 채워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최찬봉의 호언장담에 하인들은 아부 섞인 환호를 질렀으나 마당 구석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서씨 부인이 밤마다 몰래 나누어 주던 그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탐욕스러운 최찬봉의 손에 들어간 쌀독이 과연 온전할지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항아리를 응시할 뿐이었다. 서씨 부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독이 떠나갈 때 느꼈던 그 서늘한 예감. 그것은 상실감이 아니라 다가올 파국에 대한 조용한 경고였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뇌까렸다. 물건에는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거늘 마음이 비뚤어진 자가 어찌 바른 복을 담을 수 있겠는가. 드디어 최찬봉이 자리에서 일어나 쌀독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서씨가 쓰던 낡은 박바가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방에서 가져온 번쩍이는 은대접을 높이 쳐들었다. 내 오늘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마.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지켜보거라. 최찬봉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은대접을 독 안으로 깊숙이 찔러 넣었다. 석, 서석. 쌀알이 부딪히는 경쾌 한 소리를 기대했으나 독 안에서 들려온 것은 무언가 둔탁하고 질척한 소리였다. 최찬봉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쌀이 너무 꽉 차서 그런가. 그는 더욱 힘을 주어 대접을 휘저은 뒤 묵직해진 대접을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입에서 헉 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고 최찬봉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리고 말았다. 은대접에 가득 담겨 나온 것은 하얀 쌀밥이 아니라 시커멓고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흙과 자갈, 그리고 꿈틀거리는 구더기 떼였기 때문이었다. 최찬봉은 소스라치게 놀라 대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검은 오물이 사방으로 튀어 비단 보려와 그의 값비싼 옷을 더럽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쌀은 내 하얀 쌀은 어디 가고 이런 흉측한 오물이 나온단 말이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도간을 들여다보았으나 도간에는 아까까지만 해도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던 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덤 속에서나 볼 법한 시커먼 흙더미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최찬봉은 분노와 공포로 눈이 뒤집혀 서씨 부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인연, 네가 무슨 요술을 부린 것이냐? 쌀독을 바꿔치기 했지 아니면 도간에 저주라도 걸어놓은 것이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주리를 틀어버리겠다. 서씨는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리,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독은 분명 어젯밤까지 제 아이들과 이웃들을 먹여 살리던 그 쌀독이 맞습니다. 다만 독도 생명이 있어 주인의 마음을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베풀려는 마음에는 쌀을 내어주고 채우려는 탐욕에는 흙을 내어주는 것이 이 독의 이치인 듯하옵니다. 서씨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최찬봉은 말문이 막히는 듯 했으나 이내 더욱 격분하여 길길이 날뛰었다. 닥쳐라, 천한년이 어디서 감히 훈계를 늘어놓느냐.
이건 다 내년의 농간이다. 그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날아가 버린 일확천금의 꿈과 사람들 앞에서 당한 망신살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는 다시 쌀독으로 달려가 하인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 소리쳤다. 이따위 쓸모없는 요물단지.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깨부수어 버리겠다. 그는 이성을 잃고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고 하인들이 말릴 새도 없이 쌀독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와장창 굉금과 함께 쌀독은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런데 깨진 독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 독이 깨지는 순간 그 안에서 검붉은 핏물 같은 썩은 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마당을 순식간에 악취나는 늪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냄새는 코를 찌르는 것을 넘어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역겨웠는데 마치 최참봉이 평생 동안 쌓아온 탐욕과 쥐약이 썩어서 흘러나온 듯한 지독한 악취였다. 최참봉은 그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아앙 내 집 내 비단 하며 발광하듯 소리 질렀고 하인들은 코를 막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잔치상은 엎어졌고 곱게 차려입은 하객들은 오물이 튀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반면 마당 구석에 있던 서씨 부인과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는 신기하게도 그 오물이 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했는데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소리쳤다. 천벌이다 하늘이 최참봉에게 천벌을 내리셨다. 그 외침은 삽시간에 군중의 입을 타고 번져나갔다. 그래, 쌀독이 노한 거야. 욕심쟁이 주인을 만나니 토악질을 한 게지. 웅성거림은 점차 비웃음과 조롱으로 바뀌었고 최참봉은 오물 구덩이 한가운데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깨진 독조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조각들은 더 이상 신비한 빛을 내지 않는 그저 흔해 빠진 질그릇 파편에 불과했다. 그때였다. 소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로 누더기를 걸친 한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가 언제 대문을 통과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으나 그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하는 묘한 기운이 있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서씨 부인에게 바가지를 건네주었던 그 노승이었다. 노승은 오물이 질척거리는 마당을 밟고 지나갔으나 신기하게도 그의 집신에는 더러운 물이 조금도 묻지 않았다. 그는 최참봉 앞에 멈춰 서서 혀를 차며 말했다. 보물은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빈 그릇은 채울 수 있으나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부처님도 복을 담아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대는 쌀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잃었음이니라. 최참봉은 노승을 올려다보며 무어라 반박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나올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노승은 고개를 돌려 서씨 부인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 놀라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허나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 이 난리는 마을의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노승이 지팡이로 깨진 독조각 하나를 톡 건드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오물로 뒤범벅이 되었던 마당의 흙들이 순식간에 정화되어 뽀송뽀송한 흙으로 변하고 지독하던 악취는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솔향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최참봉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조화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노승은 서씨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자, 이제 돌아가시죠. 비록 독은 깨졌으나 보살님의 댁에는 아직 남은 복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서씨 부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최참봉은 넋이 나간 채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했고 하인들 또한
신비한 노승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다. 서씨 부인이 당당하게 대문을 걸어 나갈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히 쌀을 주는 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목격한 이들의 벅찬 감동이었다. 최참봉의 집 마당에는 깨진 독조각과 멍하니 앉아있는 최참봉, 그리고 그를 비웃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하늘은 더없이 맑게 개어 있었지만 최참봉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탐욕의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었다. 최참봉의 기와집에서 벌어진 그 기묘하고도 통쾌한 소동이 지나간 후 서씨 부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개선장군의 행렬과도 같았으나 그 공기는 환호성 대신 경건한 침묵과 깊은 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씨의 뒤를 따르며 그녀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을 새삼스런 눈길로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향해 던졌던 시기와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따스한 시선이었다. 서씨는 대문 앞에 이르러 뒤를 따르던 이웃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날이 저물고 바람이 차니 모두 돌아가 몸을 녹이십시오. 비록 쌀독은 깨졌으나 하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 말을 뱉는 서씨의 가슴 한구석에도 시리도록 차가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이들의 끼니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깨져버린 독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자 서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텅 빈 부엌은 주인 잃은 빈 둥지처럼 쓸쓸하기 그지없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다. 아궁이의 온기는 이미 식어버렸고 쌀독이 놓여있던 자리는 휑하니 비어 먼지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으니 서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한숨을 토해내었다. 노수님께서는 새 살이 돋을 것이라 하셨지만 이 엄동설 안에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녀는 습관처럼 부뚜막 위를 더듬거리다가 손끝에 닿는 낯익은 물건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 것은 바로 최참봉이 거들 떠보지도 않고 쌀독에서 내쳐버렸던 그 노승이 처음 건네주었던 낡은 나무 바가지였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집어들었고 마치 오랜 벗을 다시 만난 듯 가슴이 뭉클해져 그것을 품에 꼭 안았다. 그래, 쌀은 잃었어도 네가 돌아왔으니 되었다. 이것으로 물이라도 떠서 아이들 배를 채워야겠다. 그녀는 물을 깃기 위해 부엌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깨진 옹기그릇 하나를 가져와 바가지를 담갔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다시금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바가지가 빈 옹기그릇 바닥에 닿는 순간 쏴 하는 청량한 소리와 함께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메웠던 것이다. 서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자 깨지고 금이가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그 볼품없는 옹기그릇 안에서 하얀 쌀이 샘물처럼 솟구쳐 올라 순식간에 그릇을 채우고 넘쳐 흘러 부엌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최참봉이 가져갔던 그 화려한 쌀독보다 더 빠르고 힘차게 마치 억눌렸던 생명이 터져 나오듯 뜬 쌀을 토해내고 있었다. 서씨는 바가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엎드려 오열하고 말았으니 아, 부처님 천지신명님, 기적은 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바가지에 아니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옵니까?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쏟아진 쌀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소문은 천리마보다 빠르다 했던가. 서씨네 부엌에서 다시금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쌀 씻는 소리가 들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희망의 끈을 부여잡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서씨 부인도 쌀을 숨기거나 밤에 몰래 나르지 않았으니 그녀는 아예 부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었다. 이 쌀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배고픈 이는 누구든 와서 가져가시고 힘 닿는 대로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와 함께 밥을 지읍시다. 서씨의 외침은 메마른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그날부터 서씨네 마당은 마을의 공동 부엌이자 구휼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쌀을 받아갔고 젊은이들은 산으로 가서 땔감을 해왔으며 안악들은 나무를 캐와 반찬을 만들었다. 신기하게도 깨진 옹기그릇에 담긴 나무 바가지는 퍼내도 끝없이 쌀을 다 내어주었고 그 쌀로 지은 밥은 유난히 찰지고 달아 한 숟가락만 먹어도 온종일 든든했다. 이 기이한 광경은 흉년의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절정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반면 마을 건너편 최참봉의 기와집은 날이 갈수록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으니 그날의 충격과 망신살로 인해 최참봉은 몸져 누워 앓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쌀독이 깨지며 쏟아져 나온 오물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깨어나서도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기 일쑤였다. 저리 치워라. 똥물이다. 내 쌀이 다 똥이 되었어. 그의 괴성은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려왔으나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이는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곳간에 쌓여있던 묵은 쌀들은 쥐떼가 갉아먹거나 원인 모를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세울어 먹을 수 없게 되었고 평소 그의 수탈에 치를 떨던 하인들마저 하나둘씩 보찜을 싸서 도망쳐버렸다. 텅 빈 기와집에 홀로 남겨진 최참봉은 굶주림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처참한 말로를 뼈저리게 씹어 삼켜야 했다. 그는 가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담장 너머로 서신의 마당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울이 깊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들이 계속되었으나 서신의 마당에서 피어나는 온기는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아이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서씨가 지어준 뜨끈한 밥을 먹으며 볼이 발그레해졌고 노인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예시야기를 나누며 흉년의 시름을 잊었다. 쌀독의 기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과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상부상조라는 굳건한 신뢰를 쌓아 올렸다. 서씨 부인은 어느새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부처님 오신 날의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러나 서씨는 늘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가지가. 그리고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 쌀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첫 밥을 지어 사발에 담아 정화수와 함께 장독대에 올리며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그 노승에게 그리고 먼저 간 남편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침내 지루하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먼 산등성이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기 시작하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단비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내리는 비는 메마른 논밭을 적시고 사람들의 가슴속 응어리까지 씻어내리는 듯 시원하게 쏟아졌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농부들은 쟁기를 챙겨들고 논으로 달려나갔다. 이 비는 흉년의 끝을 알리는 하늘의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씨 부인도 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굶주림에 떠는 이웃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그날 저녁,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뜬 후 서씨가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또 한 번의 변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깨진 옹기그릇 안에 담겨있던 나무 바가지는 더 이상 쌀을 쏟아내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바가지로 돌아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서씨는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흉년이 끝났으니 하늘이 거두어 가신 개로구나. 마땅히 그래야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는 곡식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니까. 그녀는 아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바가지를 깨끗이 씻어 선반 위에 고이 올려두었다. 비록 기적의 쌀은 멈추었으나 곳간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다 준 곡식과 시감자가 넉넉히 쌓여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이웃들의 사랑이 남아 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흉년의 상처는 아물고 마을에는 다시 풍요가 찾아왔다. 서씨의 두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했고 서씨 부인은 백수를 누리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최참봉은 끝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미치광기가 되어 마을을 떠돌다 객사했다는 소문만이 바람결에 들려올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흉년이 들 때면 서씨네 집 부엌에 놓여있던 그 신비한 쌀독과 나무 바가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늙은 노인이 된 덕칠이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얘들아, 잘 기억해 두거라. 그 쌀독이 쌀을 쏟아낸 것은 도술 때문이 아니란다. 제 것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퍼주었던 서씨 할머니의 그 고운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빈 독을 채우고 또 채웠던 게야. 세상의 모든 복은 움켜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서 나누면 샘물처럼 차오르는 법이란다. 이야기를 마치는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쌀알처럼 총총히 박혀 빛나고 있었다. 서씨 부인이 남긴 사랑의 기적은 전설이 되어 그 마을을 흐르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고 영원히 후세로 전해져 내려갔다.